잠깐요. 딱 30초만 들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니겠지. 내가 이상한 건 아니겠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늘 젊음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 빠른 것, 빛나는 것들만 칭송합니다. 하지만 정작 삶의 가장 깊은 진실은 흰 머리카락이 늘어나고 손마디에 주름이 깊어진 사람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 진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30년 넘게 오직 일만 하며 살다. 은퇴 후 아내에게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라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본 67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았다가 아들에게 엄마, 제발 가만히 좀 내버려 둬요라는 말을 듣고 무너진 칠순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7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연필을 쥐고 자기 이름을 적은 할머니가 손자에게 편지를 썼더니 그 손자가 군부대에서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다 살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 믿기지 않으시나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 채널은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 담는 공간입니다. 방송국도 아니고 큰 제작사도 아닙니다. 오직 이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올해로 67이 되신 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이름보다는 그냥 저처럼 사셨던 모든 분들의 이야기라고 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미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 선생님은 25세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단 하루도 자신만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40년입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어두운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고 야근하고 회식하고 돌아오면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자고 있었고 정 선생님은 어둑한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고 씻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그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니, 불만을 가질 시간조차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내 처자식 배 안 고프게 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가 모든 피로를 이겼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은퇴의 날이 왔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마련해준 조촐한 퇴직 파티에서 정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홀가분하고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나만의 시간이 왔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모릅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알람 없이 일어나고 오전에 가볍게 산책하고 오후에는 그냥 소파에 누워 TV를 봤습니다. 40년 만에 누리는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없었습니다. 회의도, 업무도, 부탁도, 보고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고요함이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정 선생님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안의 분위기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신만의 생활 리듬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이웃 친구들과 산책을 다니고 오후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정 선생님이 거실에 있든 없든 아내의 하루는 자체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주인공이 아니었구나. 아니, 어쩌면 나는 이 집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한 번도 제대로 존재한 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평범한 점심시간에 찾아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내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무심코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야? 그 순간 아내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온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 선생님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운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내가 40년을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 보답이 고작 이건가 하는 분노 비슷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며 정 선생님은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30년 동안 갇혀 있었다는 것을요. 정 선생님에게는 회사라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동료가 있었고, 역할이 있었고,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도시락 챙기고, 시부모 병원 모시고, 명절 음식 준비하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했지만 누구도 그 노고를 성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연봉이 오르거나 직급이 올라가는 방식의 보상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하면 당연한 것, 못하면 탑받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장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 순간들이 아내에게는 나는 또 혼자다라는 외로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정 선생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도 그 나이에 혼자 이불 속에서요. 다음날 아침 정 선생님은 조용히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쳤습니다. 영상을 보며 손으로 직접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손질하는 방법도 몰라서 파를 너무 두껍게 썰었고 간도 맞추지 못해 짜디짜게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밥상을 차려 아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요. 아내는 한동안 그 밥상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짜다는 말도 칭찬도 없이 그냥 먹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 선생님은 가슴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정 선생님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구청에서 운영하는 목공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사포질 하나도 잘 못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생기고 나무 먼지에 기침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만지는 그 시간만큼은 정 선생님은 과장님도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그냥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만든 것이 나무 향기를 풍기며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만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정 선생님이 만들고 있는 것은 작은 책꽂이입니다. 손자에게 주려고요. 완성되면 손자에게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만든 거야. 엉망이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거야.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정 선생님은 웃으셨습니다. 40년을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의 웃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은퇴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생애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쉼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평생 남을 위해 달려온 것처럼 이제는 자기 자신을 향해 걸어갈 시간이 온 것입니다. 느려도 됩니다. 서툴러도 됩니다. 된장찌개가 짜도 되고 책꽂이가 삐뚤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서 무언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잠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 생각이 나시나요?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걱정이 되시나요? 혹시 자식 때문에 가슴이 아프신 분은 안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은 내 전부야. 그 말 얼마나 진심인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사랑이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정순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이른을 앞두신 분입니다. 이정순 여사님의 삶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들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직 전냄새가 가시지 않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시장 한편에 생선 좌판을 펼쳤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좌판을 지켰습니다. 손이 터서 피가 나도 발이 부어 신발을 못 신어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오늘도 학교에서 잘 지내주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여사님은 좌판 앞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됐다. 내가 해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을 얻고 반듯한 처녀와 결혼하던 날도 그랬습니다. 여사님은 하객들 앞에서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났구나. 너는 이제 어른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역할을 다 했다는 그 생각이 여사님을 쉬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아들네 집에 들렀습니다. 아들이 잘 먹는지, 며느리가 살림을 잘하는지, 손자가 잘 크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싶었고 손자 교육에도 한마디 보태고 싶었습니다. 다 사랑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잘 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장에서 그것은 달랐습니다. 불쑥 찾아오는 시어머니, 냄비를 들고 자신의 부엌을 점령하는 시어머니, 남편의 양말 수납 방식까지 지적하는 시어머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표정으로도 말로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쌓이고 쌓였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여사님은 아들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위로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를 끓이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집에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해요. 여사님은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멈추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아들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요.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키워줬는지, 얼마나 힘들게 공부시켰는지, 장가까지 들여줬더니 고작 이런 대접을 받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따졌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반년이 지나도록 아들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여사님은 매일 아들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어릴 때 사진, 졸업식 사진, 결혼식 사진. 그 사진들 앞에서 때로는 분노했고, 때로는 울었고, 때로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여사님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 비친 자신의 얼굴. 입꼬리는 아래로 내려가 있었고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나는 아들을 사랑한 걸까? 아니면 아들을 통해 나를 채운 걸까? 그 질문이 떠오른 순간 여사님은 처음으로 솔직해졌습니다. 아들을 사랑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삶이 내 삶의 연장이기를 바라는 집착. 내가 희생한 만큼 보상받고 싶다는 집착. 며느리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집착이요. 아들은 어른이 되었는데 여사님은 아직 아들을 어린 시절의 아이로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시장 좌판에서 손이 트도록 일한 것은 진짜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이 언제부터인가 아들을 올가매는 사슬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사님은 오랜 시간을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아들이 받았습니다. 여사님은 준비했던 말들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에서 나온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두 글자를 뱉은 순간 여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 이제 너희 인생은 너희가 살아. 나는 내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살 테니까 걱정 마. 그 말을 하는 내내 여사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화를 한 뒤로 불과 사흘 만에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맛있는 거 사들고 찾아가도 될까요? 여사님은 그 문자를 받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간섭을 내려놓았더니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온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이라는 것. 품을 비워야 자식이 다시 그 품을 찾아온다는 것. 여사님은 69이 되어서야 그것을 배웠습니다. 늦은 배움이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 여사님의 주말에는 며느리가 끓여온 국 냄새가 가득합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은 사랑이지만 때로는 그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됩니다. 자식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그만큼의 공간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돌려주세요.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글자들이 눈에 잘 보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무슨 질문이야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히 글자를 읽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글자를 읽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게으른 게 아니었습니다.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해서 학교는커녕 연필 한 자로 살 여유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오늘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런 삶을 살아온 분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박영자 여사님. 올해 75이십니다. 여사님은 초등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손을 도와야 했고 배움보다는 생존이 먼저였던 그 시절을 사셨습니다. 그를 모른 채로 결혼하셨고 그를 모른 채로 아이들을 키우셨고 그를 모른 채로 이미 70을 넘기셨습니다. 그 세월이 어떠셨을지 잠깐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은행에 가야 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면 행선지 표지판을 읽을 수 없어 남몰래 옆 사람을 따라 내렸습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작성해야 할 때면 손이 떨렸습니다. 자식들이 멀리서 편지를 보내와도 그 편지를 혼자서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봉투를 뜯어 꺼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가슴에 묻어두기를 수십 번이었습니다. 여사님은 그 창피함이 사람을 작게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걸을 수가 없었다고요. 늘 고개를 약간 숙이고 다녔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한글 교실이 열린다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지나치면서 봤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이틀 뒤에 또 지나치면서 봤습니다. 이번에는 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창피하게. 그 생각이 먼저 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 다른 생각이 왔습니다. 죽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손자 이름 석자만 내 손으로 써보자. 그 소망 하나가 여사님을 복지관 문 앞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첫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여사님은 돌아서고 싶었습니다. 이미 10명 남짓이 앉아 있었는데 여사님보다 젊어 보이는 분도 계셨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먼저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그 한마디가 여사님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처음으로 연필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이라고 써보라는 선생님의 말에 여사님은 종이 위에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삐뚤었습니다. 다시 그었습니다. 조금 덜 삐뚤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여사님은 간판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림처럼 지나치던 것들이었는데 이제 기억이 들어간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잠오움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여사님의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사님은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종이에 적은 그날 여사님은 집에 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름을 쓰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간판이 읽혔습니다. 약봉투에 적힌 이름이 보였습니다. 버스 표지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식당 메뉴판을 더 이상 눈치껏 주문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글자를 알고 나니까 세상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세상이 그냥 조용했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든 뭔가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6개월 후 가장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손자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훈련소 주소를 알았습니다. 여사님은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내가 편지를 쓸 수 있을까? 맞춤법도 모르고 문장도 서툴 텐데. 하지만 손자 생각을 하니 어떻게든 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연필을 쥐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전부였습니다. 10글자 남짓. 문장이랄 것도 없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그 10글자를 쓰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삐뚤빼뚤하고 크기도 제각각인 글자들이었지만 여사님은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손자였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편지 받았어요. 그래, 읽었어? 네. 할머니 울었어요. 저 울었어요. 여사님은 그 말을 들으며 또 울었습니다. 손자도 울고 할머니도 울고 훈련소 공중전화 앞에서 19살 군인과 75 할머니가 함께 울었습니다. 10글자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여사님은 복지관 한글 교실에서 시를 씁니다. 짧고 서툰 시이지만 자기 말로, 자기 감정으로 쓴 시입니다. 선생님이 그 시를 벽에 붙여주었습니다. 여사님은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고 합니다. 70대가 인생의 겨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여사님의 이야기는 그것이 오히려 꽃이 피기 직전의 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열정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장 빛나는 날은 어쩌면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려드린 세 분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40년을 회사에 바치고 은퇴한 뒤 처음으로 앞치마를 두른 정 선생님. 아들을 놓아주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69에 배운 이정순 여사님. 70이 넘어 처음 연필을 쥐고 10글자짜리 편지로 손자를 울게 만든 박영자 여사님. 이 세 분의 이야기는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웃에,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에,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이미 녹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분 모두 많이 돌아왔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더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역설입니다. 꽉 쥐고 있던 것을 놓아야 새 것을 잡을 수 있고 오래된 나를 내려놓아야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늦다고 해서 덜 소중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외로움, 무기력함. 그 모든 감정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아파하고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은퇴 후 방향을 잃은 분이 계신가요? 정 선생님처럼 지금 당장 앞치마 하나를 꺼내보세요. 유튜브를 켜고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검색해보세요. 목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림도 좋고 글쓰기도 좋고 텃밭 가꾸기도 좋습니다. 서툴러도 됩니다. 처음에는 다 서툽니다. 자식과의 관계로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신가요? 이정순 여사님처럼 용기를 내어 먼저 전화 한 통을 해보세요. 자식의 삶을 믿어주는 것, 그리고 내 남은 날들을 스스로 즐겁게 채워가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배우고 싶지만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박영자 여사님은 70이 넘어 처음 연필을 쥐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시나요? 지금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단순히 아직 젊다는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왔다는 것.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달려온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후반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반전이 두렵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익숙한 역할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야말로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용기 있게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은 살아온 세월 중 가장 진실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공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조금이나마 가벼운 마음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 인생우리는 앞으로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 곁에 살아있는 진짜 이야기들을 담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여러분과 같은 아픔을 겪고 그럼에도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고 싶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기억이 있으신가요? 가슴속에 오래 담아뒀던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한 줄 한 줄 정성껏 읽겠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서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편안히 쉬시고 내일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떠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우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